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0년도 6회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RP 구축 절차 중에 모듈 조합화, 테스트, 추가 기능 또는 수정 기능 확정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거. 자, 구축 단계에 대한 내용이네요. 1번 일단 문제 맞춰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단계 4가지 단계로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구축이 되는데 분석 단계에서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as is 분석이라든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요. 투비 프로세스 도출하는 거, 갭 분석한다라든가 뭐 커스터마이징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축 단계는 여기 있는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시험 가동하는 것들, 평가하는 것들이 구현 단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 기억해 주시는 거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들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ERP 구축 절차에 구축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네, 앞서 있던 거랑 뭐 중복되네요. 자, 패키지 설치, 네, 이 부분은 설계 단계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3번 설계 단계예요.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부분입니다. 자, ERP 도입을 하게 되면 사이클 타임 감소가 되고요. 고객 서비스 개선되는 거, 최신 정보 기술 도입하는 거 상당히 좋은데 개별 업무 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니라요. 통합 시스템. 네, 통합을 좋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별 업무가 좋아진다, 뭐 업무별, 단위별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려요. 통합. 기억해 주시고요. 4번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 화면, 필드, 그래 보고서 등의 거의 모든 부분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한다.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구현합니다. 주문 제작, 맞춤 제작, 커스터마이징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해서 4번으로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과정이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뭐 정규화 같은 경우는요, 뭐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형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가 이제 쉽게 만드는 게 정규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 처리 방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다중 처리되는 방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은행에 우리가 뭐 송금을 한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서 송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출금이 이루어지면서 상대방 쪽에서는 입금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게 잔액 정리가 짜르륵 되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트랜잭션, 그러니까 병행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가 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예, 트랜잭션은 그런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커스터마이징 관련된 맞춤 제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커스터마이제이션 해당됩니다. 정답 4번. 5번 문제. 다음 중 ERP 도입 전략으로 ERP 자체 개발 방법에 비해 ERP 패키지를 선택하는 방법의 장점 부분인데요. 자, ERP 패키지를 선택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 기간 최소화, 부담 최소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수시로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고요. 수정과 유지 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패키지상으로 이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수정 유지 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시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일반 기업 회계기준서에 의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것은 부분인데요. 자, 목적 적합성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치 이런 것들이 있었고, 피드백 이런 것들, 피드백 가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기에 있는 거는 3번 예측 가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거, 2번은 중립적 서술에 대한 내용, 4번은 비교 가능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3번만 해당이 돼요. 정답 3번 골라주시고요.
네, 7번. 자,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자, 2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순액 아니에요. 총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출금이 같이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각각 표시해야지 상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순액 상계 처리하면 안 돼요. 총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보기들은 읽어봐 주시면 충분하십니다. 8번. 다음에 계정 과목 중에 분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부분인데요. 자, 장기 대여금, 대여금 부분으로 해서 장기로 대여를 하는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해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1번. 그 다른 것들은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인데요. 다음은 이번 회계기간 중에 차입금 계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차입금 계정에 표시된 내용에 근거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제 차입한 거 차입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자, T계정으로 나와 있는데 자, T계정은 이제 차변, 대변, 분계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월 20일 날 자, 차입금이 들어가는 자리가 차변에 있는 게 차입금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편 계정이 써 있게 되는 요런 분계가 T계정으로 옮겨오면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 계정이 나타나게 돼요. T계정상으로는. 그래서 요런 분계가 나타나는 게 1월 20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1월 21일 같은 경우는 자, 차입금 T계정 대변에 나타났죠. 그 차입금이 대변에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금 상대 계정이 차변으로 보여지는 거. 이렇게 되는 이런 분계가 나타나는 거가 1월 22일 날에 대한 분계고요. 이게 T계정으로 옮겨올 때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계를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문제가 풀리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월 20일 거래로 보통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아니죠. 감소했죠. 1번 틀렸습니다. 자, 1월 20일 거래로 인해 자본 총액에 영향 없다. 네, 차입금 보통 예금이니까 자본에 관련된 거 없죠. 그래서 영향 없는 거 맞고요. 1월 20일 거래는 현금 빌린 거 맞고요. 22일 거래로 차입금이 부채 증가한 거 맞고요.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기초의 대손충당금 잔액 2만원. 기초에 2만원이었습니다. 기중에 9,000원이 회수 불능됐대요. 그래서 기중에 9,000원이 줄어들었겠네요. 11,000원인 상태. 자, 그리고 결산 종료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18,000원. 그럼 결산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이죠. 네, 7,000원만큼 대손충당금이 더 설정됐구나 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2번처럼 분계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답 2번. 11번 문제. 다음 보기 자료는 독도의 상품 관련 계정 자료입니다. 매출원가 부분에 대해서 한정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매출원가는요.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기말 요거였어요. 자, 기초는 20만원, 기말에 22만원. 지금 단기 매입이 문제인데, 자, 매입 60만원 했는데요. 매입 운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매입 운임은 더해주고, 자, 판매 운임은 상관없고요. 판매됐을 거니까. 자, 매입 애누리 얘는 줄여줘야겠죠. 4만원 줄여줍니다. 그래서 61만원에서 4만원 줄이니까 57만원만큼이 순단기 매입액이 되면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이 되고요. 요거 공식으로 했을 때 우리 매출원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55만원이구나. 2번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부분입니다.
자, 매출 할인은 총 매출액에 차감하는 거, 네, 맞고요. 매입 할인 및 매입 운임은 총 매입에 차감한다. 아니죠. 매입 할인은 차감하는 거 맞는데 매입 운임은 가산합니다. 얘는 가산이에요. 틀렸어요. 2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맞으니까 읽어주시고요. 12번 문제 이렇게 2번 됐고요. 자, 13번 문제는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과 관련해 성격이 다른 하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성격이 다른 하나 부분이고요. 자, 원가 결정 부분. 자, 개별법 그리고 가중평균법으로 해서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하고요. 이동평균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후입선출법 요거 같은 경우는 원가 결정 방법, 가격 결정하는 방법 맞고요. 자, 연수학계법은 좀 감가상각법이 생뚱맞죠? 네, 감가상각법입니다. 네, 이게 3번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3번 해주시면 되고요. 14번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 최종적으로 이제 네, 제공이 이제 공개가 될 때 14번 문제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네, 삭제 처리됐습니다. 네, 14번 문제 안 풀 거예요. 네, 15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15번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절한 용어. 자, 여기 재무제표의 종류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분포가 있고요. 주석을 포함합니다. 주석은 필요한 추가 정보입니다. 네, 주석, 정답 주석이에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16번 문제. 무릉은요, 2019년 10월 1일에 차량 운반고 내용연수 잔존가액 뭐 이렇게 상각률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액 얼마입니까? 2020년도 1월 1일이네요. 자, 감가상각은 정률법에 의한 겁니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자, 2019년도 10월 1일에 구매했다는 건, 자, 2019년도는 10, 11, 12 해서 3개월만큼만 감가상각이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취득원가에다가, 자, 상각률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자, 12분의 3개월만큼 해당되는 것만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감가상각 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볼게요. 네. 해보면 나누기 12 곱하기 3 1125000 요만큼이 지금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근데 알고 싶은 거는 2020년도 1월에 현재 장부가액이래요. 자, 감가상각비,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 쪽으로 가면서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장부가액을 낮춰줍니다. 장부가액은 결론적으로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1000만원에서 현재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제외해 주시면 되는 거. 8875000 요만큼이 장부가액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8875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십 17번 문제입니다. 주 미래의 8월달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한 부분이네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만 찾으면 돼요. 자, 갑상품 10개를 매입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운반대금, 이거는 매입 대금 쪽, 매입 원가 쪽에 이제 포함시키니까 해당 안 되고요. 8월 5일날 매상 매출했습니다. 운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매출한 입장에서의 운반대금 같은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 운반비 해당됩니다. 1,100원 해당되고요. 8월 6일날 임차료 2,200원. 네, 요것도 네, 해당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8월 16일 접대비, 예,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해당 안 되고요. 예, 요거 3개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더하시면 6,700원 나오실 거예요. 정답 6,700원.
8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뭐 제공간에 얻어낸 이윤에 대한 과세하는 세금, 네, 그 이윤, 요게 이제 부가가치니까 세금, 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 맞고요. 2번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 반대로 썼네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거. 그래서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이런 거죠. 전 단계 세액을 빼주는 거.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겁니다. 2번 틀렸고요. 다른 것들은 다 맞으니까 읽어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자, 19번 다음 각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적절한 것 부분입니다.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1기 확정신고기간 부분입니다. 일단 1기에 해당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기에 대한 기간이고요. 이 기간에 대해서 확정신고하는 날, 이건 예정이고, 이게 확정은 기간 4월 1일부터 6월 2, 4분기에 해당되는 내용. 요게 1기 확정입니다. 그래서 요 확정 기간에 요 기간, 1기 확정 기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하고 신고 기한하고 납부하는 날은 7월 25일까지예요. 일단 7월 25일 두 가지가 있고요. 자, 4번 법인세법상 영리대구법인. 자,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년도 몇 월 며칠. 자, 사업연도 종료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 3월 31일. 요게 기한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20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부분인데요. 네, 작성 연월일이 있어야 언제 거래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맞고요.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알아야지 얼마에 공급이 되었는지 이제 매출된 부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인데요. 공급받는 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3번 해당되지 않고요. 4번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네, 공급자 정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3번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인데요. 자, 사업연도 신고가 없는 경우는 사업연도 그냥 1월 1일부터 본다 맞고요. 4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 네, 맞네요. 4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되는 곳은 2년도 3월 31일까지일 테니까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6월 30일 맞습니다. 법령 정관의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이 의하지만 그 기간을 1년 초과하지 못한다. 예, 맞아요.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법령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를 신고한 내용에 따르되 1년을 기준으로 안 돼요.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리게 설명되었네요. 그래서 네, 4번이 맞습니다. 22번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다음 서류 중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인데요. 자, 가장 기본 서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 법인세 얼마 낼 거예요 라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있어야 되는 그 신고서가 가장 기본적인 서류겠죠. 그리고 요거 신고 관련된 그 자료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번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자, 주 모름은 영리법인입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5천만 원일 때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부분인데요. 자, 결산서당 당기순이익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세무조정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채무면제이익 요거는 결손금 보전을 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 채무면제이익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결손금 보전을 위한 거라는 멘트가 뜨면 입금 불산입이지만 그런 멘트가 없어서 세무면제 이익 같은 경우는 입금산익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자산 임차료 같은 경우는 자산 임차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네, 송금 산입 해줍니다. 송금 산입. 그래서 마이너스 1호 000 네, 송금 산입 해주고요. 자, 국세 체납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는 송금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송금 불산입 항목이라서 플러스, 이게 플러스 되는 거고 마이너스 되는 거 플러스. 자, 500만 원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자 차익 같은 경우는 감자한 부분,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래서 회계 기준상에서는 감자 차익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본 조정 항목으로 해서 이제 뭐 좀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생기게 되지만 이 부분은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차익 할인 발행 차금 네. 입금 불산입 감자 차익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 같이 할인 발행 차금 죄송해요. 같이 쓰면 안 되는데 감자 차익 같은 경우 그 이익이 난 부분으로 해서 기업 회계 기준상의 이익으로 받겠지만 감자 차익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법상에는 입금 불산입해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만 원, 200만 원. 네,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해서 이거는 플러스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네, 그렇게 해서 플러스 지금 1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월 결손금 500만 원 있는데 5년 이내 발생분이고 전액 공제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2월 결손금 자까지 하면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2월 결손금까지 마이너스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각 사업연도 소득까지 구하게 되면 여기까지 끝나지만 과세 표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월 결손금까지도 다 감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계산기 불러오겠습니다. 단기순이익 5천만 원에서 플러스 채무면제이익은 네, 입금 산입해주고 자산임차료는 송금으로 해주고요. 송금 산입해주고 그리고 국세 체납은 이제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징벌 목적상으로 해서 플러스 해줍니다. 그리고 감자 차익은 세법상 입금 불산입이라서 200만 원 해주시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플러스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연결손금까지 해서 500만 원 해주면 3,500만 원 이만큼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항목이 꽤 까다롭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번 문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용어 부분인데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했다라는 부분. 네, 세금계산서네요. 네. 네,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네요. 세금계산서. 15번 문제. 주 무릉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교부한 전자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표시 생략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다 10% 해주시는 게 부가가치세겠네요.
일단은 전자세금계에서 공급가액이 1억이니까 1억에 대한 걸로 해서 부가가치세는 지금 1,000만 원 일단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만큼 내야 되는 거고, 자,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대가예요. 자, 요거기 때문에, 자, 공급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가가치세만 걸러내려면 550, 110분의 10 이렇게 하시면은 세금이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좀 사실 50만 원인 건 아는데 이게 조금 계산이 혹시라도 다른 것들로 이제 조금 뭐 원 단위까지 나오는 계산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서, 자, 550만 원을 110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곱하기 10 하면 이렇게 세금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뭐 공식화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튼 뭐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50만 원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요만큼 공급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것도 매출세액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자,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이네요. 그래서 요 수취한 건의가 이제 매입 관련된 걸로 해서 이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이 지금 6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자, 60만 원인데요. 6천만 원, 600만 원인데요. 10%니까. 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00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문제가, 지금 소형수용차 1500cc거든요. 1500cc에 대한 부분,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 1500cc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공제 내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불공제 내역 1,500만 원이니까 150만 원만큼 못 받아요. 그래서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사원교육용 도서구입 후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부분인데, 계산서는 면세죠. 면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면세 관련된 거 공급가액은 뭐 받을 수 없죠. 면세에 관련된 거는 매입세 불공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뭐 0으로 뭐 해당이 되지 않고요. 0입니다. 이건 뭐 신경 쓰지도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에서 지금 내야 될 게 1000만 원에서 50만 원 더한 거 이만큼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600만 원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여기서 소형수용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1500cc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150만 원으로 해서 매입세 불공제 부분을 업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600만 원만큼을 내야 된다라는 게 정답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낼 거 우리 600만 원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정답은 600만 원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자, 법인세 소득처분과 관련된 설명 중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적절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인데, 자, 소득처분은 이제 소득 귀속 중에 해당 세금 부담자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 요게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때 소득처분은 순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회유출,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사내유보가 있다라고 또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유출 중에 무엇은 주주 혹은 출자자 부분이죠. 자, 주주 배당 바로 맞을 수가 있겠네요. 주주나 출자자는 배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27번 문제. 다음 중 선박을 제조하는 기업인 생산성의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자, 선박을 제조하는 기업. 그러면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는요,
재료비 얼마 썼는지, 단기 총제조 비용이 얼마인지,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 이런 거에 다 나오는데 단기 제품 매출원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손익계산서에 나와요. 매출원가는. 원가병세서 나오지 않습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 자,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주문 제작하는 그런 한 방식으로 해서 소량으로 생산이 되고 다품종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곳이 개별 원가 계산을 선택해서 적용하기에 좋은 업종이었는데요. 자, 그런 데를 찾아볼게요. 자, 대량 생산, 힌트가 다 있네요. 자, 2번이네요. 주문에 의해서 투수기 제작하는 기계제조. 이게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1, 3, 4번 같은 경우는 종합 원가 계산이 적합한 곳이다.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에 원가 조합도 이익 분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손익분기점에서 영업이익은 고정비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고정비가 되는 게 아니라 공원이익이 고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 게 변동원가 계산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매출액에서 변동비 이렇게 뺐을 때 공원이익이 나왔고요. 공원이익에서 고정비 뺐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0인 지점이 손익분기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고정비가 공원이익과 고정비가 같아야지 영업이익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게 도출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 손익계산 구조를 봐서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읽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0번 주 생산성의 제2기 원가 자료가 다음 보기와 같다고 합니다. 가공원가예요. 자, 가공원가는요,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요게 가공원가였습니다.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를 합한 거였죠. 그래서 기초원가는 그렇고 가공원가는 이렇게 해서 공식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요거 가공원가를 계산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직접 재료 원가 부분 구입액, 사용액, 발생액 이렇게 나왔고요. 변동제조 간접원가 발생액 부분은 20만원, 총 제조 간접원가의 50%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직접 노무 발생액 일단 나왔어요. 60만원 나와서 별로 고민할 거 없고요. 이제 제조 간접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의 변동 제조 간접과 발생비 20만원, 총 제조 간접 50%. 자, 이 말은요, 자, 제조 간접 원가에는 이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있고, 이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제조 간접 원가의 50%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니까, 결론은 20만원 만큼이 어떠한 총 제조 간접 원가의 반값이란 얘기죠. 그래서 총 제조 간접 원가는 요거에 50% 하면 총 제조 간접 원가가 나오는 이런 공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20만원 나누기 0.5 하면 40만원 나오고요. 그래서 100만원이네요. 네, 정답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31번. 자, 다음에 보기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생산성의 당일연도 생산 활동 중 직접 노무비와 관련된 겁니다. 자, 능률 차이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표준 임률 나왔고요. 실제 임률 나왔고,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 시간, 투입된 실제 직접
직접 노동시간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 자, 실제 그리고 네, 정상, 그 표준. 네, 이렇게 해서 표준물가 계산은 항상 이렇게 세 개를 써놓고 시작하면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표준 임률, 직접 노무 표준 임률은 나왔어요. 네, 8,000. 네, 그리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 시간, 요거 500시간, 요겁니다. 실제 생산량이 투입된 실제 직접 노동 시간, 결국 요거 실제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임률은 여기 들어가는 거 그다지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320만 원이고요. 그리고 40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320만 원, 400만 원. 이 두 개가 능률 차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80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네, 32번 문제네요. 다음 보기 자료 이용해서 계산할 경우 목표액 달성하기 위한 목표 매출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목표 매출액 부분입니다. 지금 목표 매출액을 구하려고 하면은 요거 목표 매출액은 네, 공원 이익률 분의 고정비 플러스 목표 이익 요거거든요. 근데 고정비를 지금 현재 몰라요. 그래서 고정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구하는 건 손익분기점 매출액 요걸로 해서 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공원 이익률 분의 고정비 요걸 모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고정비를 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고정비가 50만 원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럼 50만 원 더하기 20만 원에서 70만 원. 네, 0.5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죠. 얼마? 140만 원. 요거 정답.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2번 문제까지 풀이 다 했고요.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반드시 풀이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